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버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버스는 아니고요. 이곳에서는 패신저 밴이라고 부르는 차고, 한국에서는 현대에서 솔라티가 출시가 됐고, 또 기존의 벤츠 스프린터로 유명한 일반 밴이라고 하죠. 네, 풀사이즈 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있는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이런 패신저 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드물죠. 이런 형태의 차는 대부분 그 한국에서 말하는 판넬 밴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카고 밴이라고 하는데, 그 차를 일반적으로 밴이라고 여기서는 불려요. 보통 밴이라고 하면은 미니밴 형태가 있고 풀사이즈 밴 형태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풀사이즈 밴이라고 해서 일반 밴으로 불리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니발이라든가 다른 9인승에서 11인승 정도 되는 차는 미니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패신저 밴이라고 해서 이 차는 운전자 포함해서 15명이 탈 수 있는 차예요. 만약에 이 차를 뭐 일반 업무용이나 아니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가족 위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어느 스포츠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팀 선수들을 같이 어디를 데리고 간다거나 이럴 때는 일반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거보다 하나 좀 더 높은, 여기선 클래스 5가 일반 면허인데 클래스 4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자기 가족용으로 타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일반 면허로도 가능해요. 이 부분은 한국하고 좀 다르죠. 이 차는 15인승이고 총 앞에 운전석, 패신저석까지 해서 5줄의 의자를 확보를 하고 있어요. 포드에서 출시되는 풀사이즈 밴 중에 가장 큰 자동차예요. 그리고 사람도 가장 많이 태울 수 있는 이 자동차는 종류가 기본적으로 루프 높이에 따라서 일단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제일 낮은 루프, 중간 루프, 그리고 가장 높은 루프로 세 가지로 일단 나뉘어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하이 루프입니다. 가장 높은 루프로 구성되어 있고, 휠베이스도 가장 큰 걸 구성이 되어 있고, 트렁크 적재 공간이 여유가 있는 차예요. 같은 하이 루프의 이 형태의 차도 휠베이스가 길다고 하더라도 뒤에 트렁크 부분이 짧아서 트렁크 공간이 아예 없는 그런 밴 형태의 차도 같이 있습니다. 북미에서 이런 밴 형태의 차는 다치에서도 나오고 포드에서도 나오고요.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나오고, 또 일본 자동차 중에 한 곳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출시가 되고 있고, 지금 사실 이 차가 인기가 많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현대 솔라티가 출시된 이후로 이런 풀사이즈 밴의 형태에 관심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차를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고차로 구입을 한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 2017년식이고 엔진은 3.2리터 디젤 엔진입니다. 5기통 디젤 엔진이고, 5기통 디젤이라 그러면 좀 생소하신가요? 예전에 무쏘 자동차가 5기통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었죠. 이 차 같은 경우도 5기통 디젤 엔진을 갖고 있고 대략 190마력 정도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차량 길이는 한 7m 가까이, 6.5m가 살짝 넘고요. 차량 높이는 2.8m 정도 됩니다. 뭐 농구대 골대하고 한 뼘 정도 차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 차의 디젤은 요소수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전에 포드 같은 경우는 파워 스트로크 디젤이라고 해가지고 F350 트럭에 그 6.7리터 엔진이 주로 사용이 된 부분에 요소수 방식이 아니라 머플러에 쌓여있는 안 좋은 배기가스 물질을 태워서 날려보내는 방식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작동될 때는 엄청나게 시꺼먼 그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차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배기가스의 이그저스트를 태워서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그런 차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F350 같은 경우는 또 요소수 방식으로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5년 정도 이상 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뒷바퀴에서부터 리어행이 상당히 길죠. 저 공간이 맨 뒷좌석 뒤로 트렁크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트렁크 공간이 없는 차는 이 정도로 이렇게 뒤가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운전했을 때 연비가 대략 시내 연비는 리터당 한 6.5km 정도 주행을 하고,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했을 때는 거의 리터당 한 9km에서 10km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파악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그 주행을 많이 하질 않아서 좀 더 주행 거리는 약간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구입한 이유는 사실은 업무차 장거리로 좀 운행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가게 되는 경우는 가서 다른 사람을 태울 때 7인승도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1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한데, 마침 이 차가 이제 중고차로 나온 게 있어서 아는 딜러십에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차가 흔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밴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의 상태는 약간 뒤로 하고 좀 필요에 의해서 이 차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차를 구입을 하고 그냥 둘 것인가, 그건 좀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은 그 실내 쪽으로 튜닝을 할까 해요. 지금 현재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의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의자를 좀 떼어내고 좀 더 안락하고 좀 괜찮은 의자로 적용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한 순정으로 대략 한 2-3천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하고 차를 어떻게 튜닝을 할 것인가 좀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튜닝은 파워트레인 쪽은 전혀 아니에요. 일반 탑승자가 좀 편하게 탑승할 수 있고 운전할 때 좀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서 튜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그런 작업을 할 때마다 이거는 제가 수시로 이 차에 대해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확실히 얇고 높죠. 차폭은 사이드 미러를 제외하면은 1m 90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옆에 서 있는 F150 트럭보다도 좁은 길을 갈 때는 훨씬 더 운전이 편하더라고요. 차는 되게 큰데 실제 운전을 해보면 정말 불편한 게 없습니다. 단지 주의해야 될 점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차 라인에 바로 차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차가 오른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경우는 핸들을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출발하면 뒷공무니가 레인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바짝 서 있는 차가 있으면 이 옆차를 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앞으로 갈 때 급격하게 핸들을 돌려서 나가면 반드시 그 반대쪽에 있는 차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가장 이 리어행이 길고 이런 형태의 차나 트럭을 운전하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차들은 운전할 때 그 부분만 조심을 하면 나머지 운전하는 거는 오히려 일반 세단 자동차나 SUV 미니밴보다 훨씬 편한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중고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면이 아주 새 거 같이 말끔하거나 이렇게 사용 흔적이 없고 이렇진 않아요. 이런 토잉 히치에도 이렇게 약간의 녹이 슬어져 있죠. 이거는 사용한 흔적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녹이 슬었다는 것은 기존에 토잉을 하는 텅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에 히치 연결대가 녹이 슬어서 그게 옮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전반적으로 녹이 많이 슬었을 때는 보트를 보통 끌고 다니는 경우에 그 보트를 바다 위에서 띄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녹이 좀 많이 쓰는 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트를 런칭한다고 하는데 보트를 물에 띄우려면 거의 한 뒷범퍼까지도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녹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차는 중고차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쇠 같은 경우는 지금 녹이 안 슬어 있고 꽂아져 있는 경우가 녹이 슬어져 있어서 예상컨대 자전거 랙이나 아니면 일반 히치라기보다는 이 꽂았던 물건에 녹이 슬어서 옮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트렁크 보시면 뒤에 의자부터 트렁크 공간이 대략 한 1m 이상 이렇게 더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락 언락이 있는데 언락 버튼을 누르고 문을 밀면 문은 완전히 이렇게 제껴지게 열리게 돼 있어요. 반대쪽 문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서로 맞닿을 수 있는 고무 재질의 보호대가 있어서 그냥 밀면 돼요. 그냥 편하게 쓰면 됩니다. 실내등은 원래 그 꼬마 전구라고 하죠. 그 일반 꼬마 전구가 들어있었는데 제가 아마존에서 에러 프리 LED를 사서 달았습니다. 뭐 더 밝진 않은데 그냥 노란색보단 흰색 불이 좀 이쁜 것 같아서 일단 실내 전구는 바꿨어요. 낮에 보니까 그저 그렇네요. 참고로 색 온도는 6300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얗다기보다 오히려 좀 더 펄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색감의 LED 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하고 그 인스타그램의 이름인 K맨카, 영어 이름입니다. 물론 한국 남자지만 영어로는 K맨카라고 치면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저희 채널이 보이죠. 그냥 여기는 밟고 올라가면 돼요.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15인승 의자가 다 보이시죠? 가운데 통로가 있고 맨 끝에 나가는 문이 있는데 의자는 다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면 의자 다 떼어낼 수 있어요. 때에 따라 짐을 큰 걸 싣거나 가구를 실을 일도 가끔 있을 것 같은데, 가구를 실 때 같은 경우 의자를 좀 떼어내서 실을 예정입니다. 뒤에 의자도 이 레버를 당겨서 약간의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누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옆에 의자가 리클라이닝 되어 있거든요. 저 정도 리클라이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한 10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닥은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이거를 카펫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먼지가 많을 거라 예상이 돼서 전 주인이 플라스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부분은 아니고요. 창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도 다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옵션을 하지 않으면 그냥 통유리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문을 뒤쪽에 두 곳이 있죠. 두 곳 따로, 또 앞쪽에 운전석 쪽과 슬라이딩 도어에도 있는 이 문까지 해서 다 따로따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붕 보면 좀 이렇게 틈도 많이 벌어져 있고 허술해요. 이렇게 타이트한 면은 없고, 아무래도 이렇게 버스다 보니까 세밀하게 작업을 해서 나온 거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에어컨이 그 시트 배열되어 있는 곳마다 이렇게 다 양쪽에서 송풍구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더운 날 제가 아이를 태우고 조금만 가다 보면 상당히 춥다고 난리예요. 에어컨의 성능은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소화기가 들어있는데, 이 차는 이 전 주인이 상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용 차에는 반드시 이 소화기를 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 삼각대도 배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저는 상업용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화기를 지금 갖고 있는데 또 뛸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소화기는 설치를 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이제 운전석 쪽 위에 보면 이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주차했을 때 이 햇빛 가리개, 이 햇빛 가리개를 제가 사용을 안 하는데, 이 차는 앞유리가 너무 넓어서 이거를 햇빛 쪽으로 차를 세워놨을 때는, 일반 차는 사실 방향을 바꾸고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차가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주차 방향을 선택을 많이 못하고 세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앞유리 쪽이 햇빛을 바라볼 때는 정말 많이 뜨거워서 그 달러샵에 가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소독용 세정제로 차를 닦기 위해서 저 소독용 세정제가 있는 것이고요.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깊고. 그리고 요 밑에 이 스위치는 뒷자리 공조 컨트롤 조정 스위치고요. 앞자리 공조 컨트롤 조정 스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면봉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송풍구 좀 닦아내려고 면봉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게 밑에 큰 컵홀더라든가, 지금 위에도 이렇게 텀블러 큰 게 꼽혀 있는데 그렇게 적지 않은 컵홀더가 구성이 되어 있고, 뒷자리도 보면 각 자리마다 이렇게 컵홀더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 부분은 트레일러 이브레이크 컨트롤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랩터 트럭에서 보여드렸던 억스 단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억스 단자가 아니라 그 전기장치 억스를 스위치를 이쪽에 연결을 해서 원하는 전기장치를 사용할 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 기능을 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부분은 차를 사면 설계 전기 도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배선도 같이 줘요. 지금 저도 받았는데 대시보드 쪽에 밑에 기어 들어가서 안개등을 추가하고 싶거나 어떤 다른 음향장치를 추가하고 싶거나 이럴 때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USB 연결 장치 있고, 보시면 유아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그 앵커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 앵커가 모든 좌석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6개 좌석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사용을 하면 되고, 간혹가다 대가족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캐나다에도요. 아이가 한 10명 이렇게 낳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최대한 6명의 유아용 시트만 장착을 할 수 있죠.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략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는 유아용 시트부터 시작해서 부스터 시트라고 해서 아동용 시트를 법적으로 장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스터 시트는 앵커가 필요 없으니까 일반 유아용 시트 6개면 웬만한 대가족도 다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세 쌍둥이를 연속으로 나면은 힘들잖아요. 아무튼 모든 좌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자리로 제가 좀 건너가 보면 이 차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포드 싱크 3가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가 1, 2, 3가 있는데 요즘 가장 최신형이 싱크 3죠. 그래서 그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대신 모니터는 되게 작아요. 4, 5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모니터가 있는데, 그래도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서 백업 카메라도 있고요.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 더 근접해서 볼 수 있는 확대 기능도 있습니다. 트랜스미션도 매뉴얼 모드가 있어요. 그 기어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F150 트럭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트랜스미션은 6단 오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레인 디파처 워닝이라고 해서 차선 이탈 시 경고를 주는 기능이죠. 그게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작은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도 이 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많은 차라서 이 모니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옵션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계기판도 이렇게 작지만 디지털 스크린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옵션이 없으면 아주 단편적으로 글자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작은 스크린이 있죠. 그렇게만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중고차로 사서 100% 옵션의 구분을 완전히 하지 못하겠어요. 최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떤 차는 또 간혹 가다가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말 옵션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일반 옵션을 패키지화를 많이 해놔서,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숫자로 패키지화를 많이 했거든요. 301, 301A, 302A, 501A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숫자에 따른 옵션을 잘 구분을 하셔야 차를 살 때 이렇게 손해를 많이 안 보세요. 꼭 필요한 옵션을 찾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요 없는 옵션까지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차를, 특히 포드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싶은 분은 평소에 그 옵션 공부를 좀 해두셔야 차를 살 때 너무 혼란을 겪지 않고 딱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옵션 쪽에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 차를 사는 돈을 딜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딜을 좀 잊어버리게 돼요.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옵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웹터 트럭이나 아니면 아예 그 풀 옵션으로 올라가게 되면 많은 옵션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옵션을 많이 선택하실 분은 그냥 걱정 하지 않으셔도 그냥 다 넣고 사시면 되는데, 대략 한 중간 모델 자기가 원하는 옵션만 구매하실 분은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반석 시트는 전동 시트 아니고요,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19세 방향으로 전동식으로 시트를 조정할 수 있고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다 옵션이에요. 이거 시트 되게 지저분하죠. 이 얼룩을 지금 빼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빠지네요. 그래서 시트 커버를 교체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커버를 교체하니까 일이 좀 커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운행을 해보고 나중에 뒤에 의자가 교체될 때 같은 패턴이나 같은 색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해요. 바뀌게 되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바이저 엄청 크죠. 그리고 보통 이런 벤에는 이렇게 선바이저의 이 거울에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라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라이트 전구는 안 바꿨네요. 제가 자주 쓰는 거 아니라서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 선바이저에 불이 들어와서 사용하기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커튼 에어백과 운전석과 동반석에는 의자 자체 에어백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들은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도 속도 감응형 전자식 핸들이 들어가 있어서 핸들 움직일 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도 가뜩이나 큰데 핸들까지 만약에 더 무거웠다고 하면 운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더라고요.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브레이크 페달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발이 좀 작으신 분들은 뒤꿈치를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할 걸로 보여요. 사실 저희 와이프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발에는 좀 더 너무 페달이 높다고, 발로 이렇게 밟을 때 이쪽이 많이 꺾인대요. 이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사는 친구들 체형을 많이 고려를 했겠죠. 차를 만들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불편하진 않는데요. 이 차의 높이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제가 섰을 때 눈높이거든요. 머리에서 한 요 정도 공간이 남아요. 약 실내 공간은 한 18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서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사실 차 안에서 이렇게 서 있을 일이 별로 없는데요, 정말 버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다 뭐 이런 말씀 남겨주실 거 있으면 언제나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여러가지 이 차에 작업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물건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의자에 뒤에 주머니가 2개나 있네요. 밴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이게 운전석과 패신저 사이드에만 더블 포켓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이런 이음새 보면은 뭐 어글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밴이니까 사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일반 승용차나 이러면 사실 화날 일이죠. 뭐 이런 데 보면 마감 자체가 이렇죠. 이거는 중고차라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새 차부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층이 되게 겹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밑으로 집어넣어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벽까지도 붙여볼까 고민 중인데, 이런저런 견적도 받아보고 어떻게 하면 좀 차를 편안하게 꾸며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캠핑카 쪽으로 꾸밀 건 아니에요. 이 차를 캠핑카처럼 꾸밀 수도 있는데 제가 사용할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캠핑카로 꾸밀 건 아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프레임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애프터마켓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신저 사이드 시트를 이렇게 돌려서 거꾸로도 앉을 수 있게 만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할까 했는데 패신저 사이드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브라켓까지 더 들어가면 시트가 많이 높아지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작업은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지금은 포드 트랜짓 350HD 모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5기통 3200cc 디젤 엔진이고요. 한 190마력 정도 힘을 갖고 있어요. 차가 되게 크고 15인승 밴인데 과연 그 힘으로 고속주행이라든가 언덕주행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 190마리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고속으로 올라가는 스피드라든가 가속력이라든가 등판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힘이 모자라겠죠. 극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충분히 이제 운전해본 결과, 물론 15명을 다 탄 적은 없습니다. 한 10명?
정도 탔을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네요. 여기에는 장마는 아니고 그동안에 거의 비가 안 왔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오는 여름비예요. 여긴 여름에는 거의 비가 내리진 않는데 이렇게 비가 한번 와줘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가뭄도 가뭄이지만 현재도 제가 살고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내륙 지방은 산불이 난 상태예요. 근데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인공적으로 산불을 끄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가 상당히 반가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에도 비가 올 거란 예보가 있으니까 항상 매년 나요. 제가 전에 카이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인공적으로 저지르는 산불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자연 발화 산불이에요. 날이 너무 덥고 마른 번개 같은 게 쳤을 때 바로 그게 나무에 번개가 떨어지면 바로 불이 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비가 한번 오면서 얼른 산불이 꺼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110km 정도까지는 되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하는데, 그 속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약간은 핸들이 좀 더 가벼워진 듯한 느낌도 나고,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말아야죠, 사실 이런 차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생각보다 풍절음이 많이 안 난다는 사실이에요. 차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앞모습이 이렇게 많이 사선으로 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각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람이 정면을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앞유리나 이 앞체 지붕을 통해서 타고 올라가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 때문에 풍절음이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풍절음이 좀 난 차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100km 정도까지 올라가면 풍절음이 났던 라브4라든가 이런 차들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 소음이 앞에서 들어오지 앞에 풍절음은 거의 들리질 않습니다. 비가 제법 오는데요. 이 정도 비면은 글쎄요, 이 비는 여름비라고 하기에는 정말 많은 양이 오네요. 산불난데 좀 오지 여기 좋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레인 뒷받쳐 워닝 기능이 있어서, 여기 레인 뒷받쳐 워닝 기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레인 쪽으로 많이 붙게 되면 핸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립니다. 물론 그 핸들이 떨리는 강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노멀하고 스트롱하게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노멀로 할 필요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스트롱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많이 떨리고, 연비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면, 일반 이렇게 시내를 다닐 때는 시내 연비가 대략 리터당 한 6.5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하게 되면 대략 한 리터당 9km 정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저속으로 한 100km 정도로 계속 주행하게 되면 거의 10km 가까이도 나오더라고요. 그럴 일은 많이 없으니까. 식구들이 많으신 분들은 미니밴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편리하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살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좀 더 다운타운 쪽이 아니고 좀 외곽 지역에 사는 분이시라면 이 패신저 밴 구입도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사실 운전이 힘들고 차가 정말 더 크게 느껴지고 이러면 제가 이렇게 추천을 안 하는데, 풀사이즈 밴 중에는 가장 큰 밴을 운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크다는 생각 전혀 안 들어요. 더 좁은 길을 갈 때는 훨씬 그 차선폭을 측정하기가 더 편하고, 오히려 차 폭의 걱정거리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 공간이 짧은 곳에서는 약간 주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연히 높이가 낮은 주차장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차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이런 차를 추천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추천할 필요는 없는 차긴 하는데, 만약 이런 차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솔라티 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를 사서 자기에 맞는 스타일대로 개조를 하는 것도 좀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제 근처에 계시면 이메일 통해서 연락 한번 주세요. 같이 또 정보도 나누고 부품도 사고 하는 데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차가 튀거나 그러지도 않고, 약간은 물렁하죠. 안 좋은 노면을 길게 갈 때는 차가 좀 출렁거리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 차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차가 좋지 않으실 거예요. 멀미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막 고속으로 가는 거를 주로 즐기시고 평소에 거칠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한 차는 아니죠. 이런 차는 절대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됩니다. 휠베이스도 워낙에 길고, 구동력 자체가 앞바퀴에는 뭐 아예 없을 뿐더러 뒷바퀴 의외로 토크가 많이 세게 걸려요. 그래서 노면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더 컨트롤하고 좀 더 참아내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차를 좀 주로 스피드를 중점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배 끌고 가는 사람도 있네요. 타고 가는 건지 타러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렌트 트럭입니다. 뉴페란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보통 이사할 때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이삿짐 세트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심지어 본부에서 서부로 그런 포장이사를 이용할 경우는 어떤 분은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는 10년 전에 캐나다 달러로 10,000불 정도까지도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상상 외로 사람이 직접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트럭을 하나 빌려서 이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저 트럭으로 이사를 했죠. 특히 처음에 와서 렌트 살 때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옮겨야 될 때가 있어서 그때는 트럭으로 지인들 동원해서 이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코너링도 나름 괜찮아요, 이 차. 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됩니다, 이 차는. 하지만 이렇게 적당한 속도에서는 한쪽으로 많이 쏠리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적정선 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적정선 안에서는 정말 코너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저 개인적인 욕심은 이 차 갖고 드리프트도 좀 해보고 싶고, 충분히 드리프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는. 드리프트 하다가 뒷바퀴에 돌뿌리 하나 만나면 정말 휘청거리겠죠. 무게중심이 아무리 낮아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뭐 핸들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버스 트럭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반 세단이나 미니밴, SUV는 아니고 딱 중간 정도입니다. 이렇게도 잡기 편하고 뭐 이렇게도 잡기 편하고 그런 느낌의 핸들이에요. 그리고 의자는 높죠. 생각보다 이 당전석 쪽에 이 페달을 밟기에 다리 누르는 공간은 넓진 않습니다. 제가 이 차는 앞으로 계속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가 작업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고요. 댓글도 좋고 이메일도 좋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그 채널 정보란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거기 확인해 보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정보를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분도 꼭 연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 유튜브 쪽을 보고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막 원하는 스타일의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밴을 리무진 스타일로 개조를 해보셨거나 앞으로 개조하실 분은 꼭 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어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